여러분 혹시 로빈후드 주식 계좌 가지고 계신가요? 아, 요즘 정말 뜨겁죠? 네. 지난 1년간 주가가 240% 넘게 올랐습니다. 240%요? 네.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한 20%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이건 뭐 그야말로 다른 세상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숫자를 보면 저 주식 샀으면 백만장자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하죠.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열광하는 숫자 뒤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은 없을까요? 오늘 이 뜨거운 주식의 온도를 한번 제대로 재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작점입니다. 로빈후드가 사실 수수료 없는 거래나 또 암호화폐 도입처럼 네, 맞아요. 기존 금융권이 좀 주저하던 것들을 과감하게 실행하면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된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혁신적인 기업인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위험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걸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눈부신 성과와 그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주식이 대체 얼마나 비싼가? 네, 보통 주가 수익 비율, PE로 많이들 보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지표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업계의 전통 강자 찰스 슈와브의 PE가 한 22배 정도 되더라고요. 22배. 네, 안정적이네요. 그리고 또 다른 디지털 강자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32배고요. 그런데 로빈후드는 무려 57배입니다. 57배. 솔직히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찰스 슈왑의 2배가 넘는 거잖아요. 도대체 시장은 로빈후드의 어떤 점을 보고 이런 점수를 주는 걸까요? 바로 그 비현실적인 숫자에 답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하나요? 네, 바로 폭발적인 성장률 때문입니다. 성장률. 네, 최근 3분기 실적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인데요. 어느 정도길래요? 순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했고 순이익은 271%, 주당 순이익은 259%가 늘었습니다. 와, 안정적인 우량주들이 1년에 10% 성장하기도 힘든 걸 생각하면 이건 거의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잠깐만요. 숫자가 좀 이상한데요? 네, 매출격인 순수익은 100%, 그러니까 2배 늘었는데 순이익은 271%, 거의 4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익이 매출보다 훨씬 더 빨리 늘을 수가 있죠? 비용을 엄청나게 줄인 건가요? 아니면 작년 실적에 워낙 안 좋았던 기저효과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 숫자를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바로 그게 핵심을 꿰뚫은 질문이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아,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고정비 부담이 줄어드는 운영 레버리지 효과도 있고요. 네네. 암호화폐 거래처럼 수익성 높은 상품의 비중이 늘어난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 대상인 작년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그 기저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이런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271% 성장이라는 이 헤드라인 숫자에 열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저 숫자 자체에 그렇죠. 찰스 슈왑의 순이익이 같은 기간 77%,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4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네요. 네, 로빈후드의 성장 스토리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따지기 전에 일단 저 압도적인 성장률 자체가 투자자들을 흥분시키는 강력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고 있다. 바로 그겁니다. PE 57배라는 가격표는 결국 앞으로도 이런 미친 성장을 계속 보여줄 거지라는 기대감에 대한 값이네요. 정확합니다. 현재의 가치는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미래 약속.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위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본론이군요. 그 약속이 깨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성장률만 보면 로빈후드가 최고인데 회사의 전체 덩치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절대적인 규모를 봐야죠. 로빈후드의 3분기 매출이 약 12억 달러인데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17억 달러, 찰스 슈왑은 무려 61억 달러. 차이가 엄청나죠. 찰스 슈왑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성장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마치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초반에 근육이 확 붙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오, 그거 재밌는 비유네요. 네, 처음엔 벤치프레스 20kg 드는 것도 힘든데 몇 달 하면 40kg, 60kg 금방 늘잖아요. 맞아요. 로만 보면 100%, 200%씩 성장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150kg 드는 사람이 거기서 10kg 더 늘리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노력이죠. 네, 완전히 다른 문제죠. 바로 그겁니다. 로빈 후드는 아직 운동 초보의 폭발적인 성장 구간에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찰스 슈업의 절반 혹은 비슷한 수준으로 커졌을 때도 지금처럼 100%씩 성장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절대적인 규모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 더 흥미로운 사실은 로빈후드의 현재 매출 규모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정확히 1년 전 수준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와, 그건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현재 성장률인 40%가 어쩌면 1년 뒤에 로빈후드의 미래 모습일 수도 있다는 네. 강력한 암시가 될 수 있겠네요. 아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만약 로빈후드의 상장률이 271%에서 100%로 또 100%에서 50%로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영원한 고성장이라는 약속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57패짜리 PE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어라? 내가 알던 로빈후드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네, 바로 그 순간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고 주가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정리하자면 로빈후드의 화려한 성장률은 아직 회사가 작기 때문에 가능한 초심자의 행운 같은 측면이 있고 네, 그런 면이 있죠. 회사가 커질수록 이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수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어려워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조심해야 할 이유가 되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위험이 하나 더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거죠? 바로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 요인이죠. 그렇죠. 로빈후드가 상장한 시점이 2021년 중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짧고 굵은 약세장이 막 끝난 직후였습니다. 아, 그랬었죠. 다시 말해 로빈후드라는 회사는 상장 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약세장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맑은 날에만 항해해 본 선장 같은 거네요. 딱 맞는 비유입니다. 항상 순풍이 불고 파도가 잔잔한 시장, 즉 강세장에서만 사업을 해본 거죠. 네.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뭘 해도 잘 되지 않나요? 투자자들은 계속 돈을 버니까 신나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거래량은 늘고 회사는 돈을 벌고요. 바로 그 점이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고객층이 가진 가장 큰 미지의 리스크입니다. 미지의 리스크. 네. 만약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닥치면 과연 이베가 버틸 수 있을까요? 특히 로빈후드의 주 고객층을 생각해보면 더 아찔해집니다. 그렇죠. 보통 젊은 투자자들, 소위 밈 주식이나 암호화폐, 옵션 거래처럼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죠. 네, 바로 그 리스크 온 성향이 강한 고객들입니다. 이들은 찰스 스왑의 고객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찰스 스왑의 고객 중 상당수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를 온몸으로 겪어낸 베테랑들입니다. 아, 자고 일어났더니 계좌가 반토막 나는 끔찍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런 시장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본능적으로 체득한 사람들이죠. 그 경험의 유무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겠네요. 그럼요. 강세장에서는 모두가 워렌 버핏이죠.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자산이 수백만 원씩 사라지는 경험을 몇 달 동안 겪는다면 그걸 겪어보지 않은 투자자들은 정말 예상치 못한 패닉에 빠질 수 있겠어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공포일 겁니다. 그 상황에서 로빈후드의 젊은 고객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글쎄요. 역시 주식은 도박이었어 라며 시장을 완전히 떠나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위험한 파생상품에 몰빵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회사 입장에서는 최악이네요. 그렇죠. 어느 쪽이든 로빈후드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에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겁니다.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반론이죠? 오히려 그 젊은 투자자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서 하락장을 역사적인 박앤세일이나 죽줍의 기회로 보고 더 과감하게 돈을 쏟아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기성세대보다 오히려 더 회복력이 강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고 실제로 월가에서도 그런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런가요? 네, 로빈후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하죠. 이 새로운 투자자들은 과거에 트라우마가 없기 때문에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바이 더 딥을 외치며 시장의 반등을 이끌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어떤 주장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아, 가설일 뿐이다. 네. 그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지 아니면 용감하게 맞서 싸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로빈후드라는 주가에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료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결국 모든 걸 종합해보면 로빈후드라는 주식은 엄청난 성장 가능성과 치명적인 미지의 리스크라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같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현재의 높은 가치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는 아주 장밋빛 시나리오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핵심적인 위험 요인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필연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성장의 함정. 네, 성장의 함정. 그리고 둘째, 단 한 번도 약세장이라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과 고객층이 가진 경험의 부재. 경험의 부재. 이 두 가지가 로빈후드의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모두가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리스크 온 시기에는 공격적인 상품을 앞세워서 시장을 이끄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을 겁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아 떠나는 리스크 오프 시기가 온다면 그때가 바로 로빈후드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겠군요. 네, 바로 그때가 진짜 시험대겠죠. 어쩌면 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벌 기회는 이미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가 아니라면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로빈후드라는 한 기업에 대한 분석을 넘어섭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강세장, 즉 리스크온 환경에 익숙해진 우리 모두의 투자 방식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지금까지 나의 투자 성공은 과연 나의 뛰어난 실력 덕분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오르기만 하는 시장이라는 좋은 파도를 탔기 때문일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모든 성공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만 찾다 보면 시장 환경이 바뀌었을 때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내가 서핑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파도가 좋았던 것일 수도 있다는 겸손함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과 같은 축제 분위기에서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차가운 겨울, 즉 리스크 오프 국면으로 바뀔 때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대비책이 있는가? 네, 시장은 영원히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어쩌면 로빈후드 주식 하나를 사고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자산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일이 될 겁니다.